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두의 질문 큐가 출범한 지 이제 2주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4,500개가 넘는 질문들이 들어오고요. 하루에 250개가 넘는 질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인천에 사는 이재명 시민께서 아주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나도 질문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인천 사는 시민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 집단지성센터에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특히 인공지능에 관한 질문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개 뽑아봤습니다. 신은우 씨가 2025년 2월 12일에 보내준 겁니다. 저는 작곡가입니다. 최근에는 영상음악에 AI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업계 종사자들은 어차피 전공자가 음악 AI를 만들게 될 거다 라고 말하지만 젊고 재능 있는 예술가가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 될 거다라는 걱정이 큽니다. 최근 AI로 만든 일러스트나 AI가 학습하는 인간 작품에 대한 저작권 논란 이런 것도 많아지는데 예술가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예술가를 한번 등극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챗GPT를 쓰잖아요. 예. 뭐 이래 그래라 저래 그래라 자기 편하게 막 그려주던데 네. 나중에 거기다 약간 손을 좀 대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했더니 꽤 저도 괜찮은 예술가가 된 맞습니다. 화가가 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진짜 예술가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되겠죠, 그거는. 네. 실제로 약간 중급 이하의 작품을 만드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고급 작품을 만드는 것들은 또 예술가 영역이 되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고 향유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캐나다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월달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런 그 예술 작품 혹은 컨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에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어차피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바뀌어 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가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이걸 활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남궁호 씨가 보내주신 겁니다. 2월 15일에. 중국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서 AI 알고리즘을 발전시켰고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으면 AI 연구와 산업 발전에도 한계가 생길 텐데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문제, 공공기관의 보수적인 운영 방식 등이 한국 데이터 개방에 있어 주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개방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민간 협력은 어떻게 강화해야 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중국이 지금 AI에서 앞서가는 제일 큰 이유가 이 데이터 개방이 많이 잘 돼서 그렇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중국 특성이 있으니까요. 네. 정말 공공 데이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선으로 하되 데이터 개방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해야죠. 잘. 위험하지 않게. 그러니까 데이터에 개인 식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철저히 제거하고 개방해서 쓰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철저히 제거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되고 공공 데이터는 정말 학습에 쓰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공에 쌓여 있는 많은 문서들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문서라는 게 굉장히 이쁘게 만듭니다. 표 안에 표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허례의식에 가까운 문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참에 한번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표 만들고 무슨 뭐 동그라미 물음표 만들고 이거 하느라고. 장평, 자간행간, 그다음 폰트 바꾸고 공무원용 전용 폰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양식을 정해가지고 그거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제 부하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국장, 과장, 실장이 있다면 이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다시 쓰는 경우도 많답니다. 실용적으로 바꿔야 돼요. 네네. 허례허식 진짜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기계가 점점 더 읽기 어려워지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다음 질문자는요. 2월 16일에 박상은 씨입니다.
취업과 복지에 관한 고민인 것 같아요. 현업에서 AI와 로봇의 발전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전공자입니다.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세상, 극소수의 사람들만 취업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소비 경제의 주체로 버틸 수 있는 준비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도 진짜 고민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어떠세요? 우리가 자동화를 왜 할까를 한번 물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왜 사나? 빨래하기 싫어서. 식기세척기를 왜 사나? 설거지할 시간에 같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인공지능도 자동화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탁기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됐다거나 식기세척기 때문에 내가 못 죽을 지경이다가 되게 이상한 말이듯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상당히 많이 자동화를 시키면 나머지 새로운 일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주판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 그 다음에 엑셀로 넘어오는데 일이 줄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일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뭐 없는 일 만든 거 네. 일을 더 많이 하죠. 도구가 좋아지면서. 그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인간의 욕망이 네. 욕망이 커진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커진다기보다 저는 이제 이 풍요로운, 아까 이제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행복, 뭐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노동, 생산성, 직업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냥 패러다임 전환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결국은 노동 시간의 문제예요.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또 단축해야 되거든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누고. 사실은 옛날에 1시간에 100원어치를 생산하는 시대에 있다. 미래에는 1시간에 10만 원 정도를 생산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10,000명이 하던 일을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0시간 일하던 사람이 뭐 2시간만 일하고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괜찮은 일자리라는 게 산업 정책 차원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도 우리 나눠 가집시다 라는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8시간을 일했던 것을 2시간에 3시간씩 일하면 나눠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처음 들어올 때요.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들 하는 일은 AI가 대체하기가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의 질서에만 맡겨놓으면 젊은 친구들은 갈 곳이 없어요. 사회 전체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열어주자. 이런 합의를 하지 않으면 AI 시대에 정말 그 지옥도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는 산업 정책에서뿐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더 본질적으로 보면요. 자아 실현의 수단이거든요. 그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에요. 삶의 의미의 원천이라서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좀 기회를 나눠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이름도 잘 맞았어요. 지금 전 세계가 AI 헤게모니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진영이 있고 중국 진영이 있고 EU 진영이 있고 크게 뭐 3개의 진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치, 우리 현실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AI 순위를 매길 때 그룹으로는 3위, 순위로는 10위권 내다. 그래서 GDP 순위보다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AI 투자 또는 비즈니스 순위는 높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그 비즈니스 하고 계신 하박사께서 저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네. 그나마 여기서 가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몇 가지 순위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상업화 혹은 뭐 어떤 전반적인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죠. 인공지능이 그냥 기술로서 어떤 비즈니스로 가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여러 가지 산업들, 뭐 금융이든 법률이든 교육이든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에게는 원래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리고 새롭게 AI 포함한 기술 기반으로 올라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충돌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연착륙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 사회 문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서로 격렬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밀리게 되느냐. 현재는 많은 케이스에서 후자에 가까웠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어떤 순위가 높게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 AI 확산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한국일보에 기사 나온 걸 보면 PC방 GPU로 연구하는 한국대학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 대충 감이 오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 훌륭한 주제를 잡고 있었던 연세대 인공지능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어머나 GPU가 없네. 그러니까 주제를 바꿔요. 그냥 그 작은 GPU를 할 수 있는 주제로 바꾸니까 이게 세계적인 그 학술지에 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처음에 GPU를 좀 받아가지고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 이어가려고 하니까 야야야 너 GPU 많이 썼으니까 너 비켜 하고 그 GPU를 옆 연구원한테 주니까 이 사람이 끊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보다도 1인당 GDP는 훨씬 높잖아요. 근데 저기는 마음대로 쓰고 우리는 계산기 하나 가지고 5명 앉아가지고 돌려가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 관점에서 틀렸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행정에서 약간 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문적 역량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문적 역량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네. 모르면서. 맞습니다. 근데 그걸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공직사회가 제일 우수한 집단이라서 경제를 끌고 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소위 중진국 시대. 네. 근데 이제는 민간 영역의 역량이 훨씬 뛰어난데 공무원들 공직사회의 전문성이 그걸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슬퍼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네. 기회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 조언 받고 예.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거죠.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하정우 박사님. 따라간다는 게 이 인공지능 경쟁 측면에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요. 인공지능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 뭐 GPU를 포함한 컴퓨팅 인프라 투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좀 더 혁신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마 오영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텐데요. 미국, 중국 보면 사실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두 나라는, 그러니까는 뭐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국이 R&D 투자가 많다라고 해도 사실 딱 액수 자체는 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분산이 돼요. 뭐 500억 나왔다. 500억 맞아. 좋은데 쫙 쪼개나눠요. 네. 나중에 보면은 연구자 한 명한테 뭐 1억도 안 가고,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정말 PC방에 가서 GPU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인공지능의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랑 경쟁할 수 있다. 그러는 연구 그룹이나 뭐 기업이 됐든 뭐 민간이 됐든 거기에는 좀 팍팍 투자를 해줘야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참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것도 못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예. 20조 원씩 쓴다면서 그거 어디다 쓴 거다? 강바닥에 40조도 쏟아붓는. 제가 네.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의제를 과학자들이 정할 수 있게 하자.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미국든 유럽이든 의제를 그 분야에 가장 잘하는 전문가가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로 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제일 잘 치냐? 서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AI 쪽에서도 누가 연구 잘하니 다 알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의제를 정하게 해주면 돼요. 사실 그런 연구 방향을 뭐 기획하고 그런 데 가보면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갖고 가면
그러면 이거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직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꽉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검증이 되지 않은 거다. 뭐 그러면은 구글에서 이거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한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쫓아가는 것밖에 못 하는 거죠. 예산 지원할 때 네네네.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감시 감독을 편하기 위한 행정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딱풀 500원 네. 사면은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스테이플 알맹이 그 알 사면 그것도 영수증이 있어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연구비 한 10%는 증빙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낭비하는 것 아니야. 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R&D는 사실 성공하는 거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R&D 과제 성공률이 97%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연구가 그렇게 성공률이 높아요. 성공할 만한 것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혁신이 없죠. 필요 없는 걸 네. 했다는 얘기죠. 되게 마지널한 것만 한다. 그래야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의 시간을 풀 붙이는 데 쓸 거냐, 영수증 정리. 영성 정리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정말 그 훌륭한 주제를 1분 1초를 아껴서 연구를 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게 만들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딥시크 짤 그거 혹시 보셨어요? 나오자마자 봤고요. 나오셨어요? 세상 이렇게 표현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림을 잘 그려놔서. 근데 저도 그걸 봤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근데 그 논란이 많던데 미국 쪽에서는 베낀 거다. 예. 뭐 아니면 오픈 AI가 예. 아니다. 뭐 이건 논쟁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그게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짤을 좀 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일본어로 딥시크에게 뭐 좀 이상한 일을 시켰더니 쭉 일본어로 얘기하면서 주인님이 시키신 거는 오픈 AI의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딥시크를 만들 때 개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데이터 정류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 요 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저는 그 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딥시크의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거 약간 존경해야 될 만한 굉장히 굉장한 회사예요. 딥시크가 기술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더 개선한 방법론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구현 최적화든 알고리즘이든 딥시크가 처음으로 제안해서 엄청 효율적으로 만든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딥시크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을 해야 네, 되고 기술적으로 존경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게 딥시크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비용이 너무 싸고 네. 구형 저성능 칩을 네. 가지고 했다고 그러게요. 얘기하고 기술 통제를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따라와서 어쩌면 앞서버리는지도 모른다. 이거 충격 아닙니까? 요거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딥시크 V3라고 하는 글 잘 쓰는 인공지능의 첫 번째 표에 나온 80억 원 개발 비용이 아니고 특정 모델 하나를 학습을 시키는데 들어간 GPU가 있지 않습니까? GPU 전체의 사용료 한 번. 한 번. 이게 학습용. 예, 그거 성공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데이터도 확보하고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빼고. 그럼 다 빼고. 뺀 거 확실해요? 예, 뺐다고 적혀 있습니다. 논문에. 논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안 들어갔다. 비용에 대해서는 과소할 게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딥시크의 모회사인 하이플라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GPU가 2020년, 21년경에 이미 A100 만장.
지금 현재 이런저런 경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H100이라고 하는 고성능 GPU 포함 5만 장을 썼지 않았을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학습에 활용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5만 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도 성능의 GPU 탈퇴로 모은 것도 많습니다. 딥시크가 놀라게 한 것 중에 두 번째는 사실 오픈 AI가 오원이라고 하는 되게 추론적 사고를 네. 잘하는 인공지능을 발표를 하면서 디테일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중국 다 공개했죠. 네, 중국은 딥시크는 이번에 확 공개를 다 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좀 더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봤더니 GPU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라는 거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GPU를 상당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는 것이 일단은 혁신을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실제로 딥시크 정도 되는 거는 뭐 LG라든가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거의 준비가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궁극점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더 발전해 갈 거예요. 학습해야 되고. 예,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려면 현대 AI가 놀랍게도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매개 변수를 크게 잡을수록 성능이 일관되게 좋아집니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GPU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GPU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석사 박사들이 있고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GPU 10,000장을 한꺼번에 돌려본 경험, 30,000장을 돌려본 경험을 아예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지방도 못 넘어오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00장, 50,000장, 100,000장을 돌려본 경험을 갖게 해줘야 세계 경쟁에 그나마 따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30,000장을 샀어요. 그거를 3,000개 기업에 10개씩 나눠준다? 그러면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운영 방법은 핵심은 스케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지역 발전이니 뭐니 말을 붙여가지고 뭐 30,000장을 사놓고 1,000장씩 사방에다 떼어놓으면 이건 그냥 1,000장짜리 조만한 근데 원격으로 떠내놔도 동시 작동하게 할 수는 있지 않나요?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요. MV 링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요 붙어 있는 이 지연 속도가 너무 적은 그게 엔비디아만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최대한 물리적으로 붙여놔야 된다고.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버 하나에 GPU가 8장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GPU가 8장이니까 이 GPU들끼리 연결하는 게 MV 링크라고 하는 거고 그럼 서버와 서버들 또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또 연결해 줘야 됩니다. 넓은 터에다 딱 붙여놔야 된다. 그렇죠. 로컬 같은 지역에 다 몰아넣어놓고 한꺼번에 10,000장, 20,000장. 최근에 그록스리가 20만 장을 그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20만 장? 네. 20만 그걸로 스케일을 키워서 H100이지 뭘? 한 장이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면 네, 대충 잡고 20만 장이면 뭐 조단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딱 그거 값이고요. 네. 10조 원, 10조 원어치인가? 그게 한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거 뭐 내년까지 18,000장만 근데 목표라는 그건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더 키우는 게 필요하고 이번 정부에서 올해 18,000장, 2년 후 3만 장 정도 보고 계신데 개인적인 바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엔비디아가 그만큼의 GPU를 생산하는 게 가능한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엔비디아 그게 이제 병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국산 NPU, GPU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기업들의 대안도 찾아보는 그런 방향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고 고성능이 소위 H100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한 5천만 원 네.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대충 몇 장? 10,000장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000장은 넘을 것 네, 10,000장은 넘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A100인가 뭐 그 약간 그 이전 단계? 네. 뭐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대충 수만 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장. 10만에 가깝지는 않은데. 네. 하여튼 이게 뭔가 수를 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국내 기업들의 NPU를 포함한 이런 컴퓨팅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게 벌써 미국이 이거 전략자산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야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수입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트럼프 행정부라면 막아가지고 관세도 그렇게 때리는데 충분히 이런 전략자산으로서의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역량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따라갈 테니까 그거라도 뭐 만들어서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개발에 쓸 수는 있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을 공부시키는 데 쓰는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을 서비스에 적용할 때 쓰는 반도체를 지금은 다 GPU를 쓰는데 서비스를 넣을 때는 지금 현재 최신 GPU들이 사실은 오버스펙이에요. 오바다. 네, 안 필요하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펙이 좀 떨어지는 것들, 국내 NPU 같은 것들을 서비스할 때 쓰고 그러면 오히려 가성비, 전성비가 더 낮기도 합니다. 학습에는 최고 성능의 GPU를 쓰고 뭐 이런 정책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제가 차를 사가지고 옵션 풀 장착했는데 그 옵션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폐차했다니. 그 GPU만 충분히 있으면 딥시크 같은 혁신이 가능하냐? 이 정부가 또 뭘 해줘야 되냐?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랑 인재인데 둘 다 사실은 정부가 할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 중국 기술이 앞서 나오고 있지만 미국, 중국은 기본적으로 패권주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 경제 종속이 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곳들이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남미 같은 나라들이 있고요. 학습 데이터 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영어에만 한정이고 사실 중동이나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화 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당신 나라들에 있는 많은 아날로그 문서들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우리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축적된 데이터로 학습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러면은 각 국가, 지역, 다문화를 포용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텐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리딩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아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단독이라기보다 이 전체 그룹을 이끄는 나라 대한민국으로서 뭐 G3 혹은 G4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기업이 할 수 있느냐? 아니고 국가가 정부가 약간 앞장서서 깃발을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를 그 미국이 해외 원조 사업을 거의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고. 예, USAID 없애버렸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해외 원조 사업이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제3세계하고 손을 잡고 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겠는데 이거 미국하고 중국이 알려주지 말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정말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네. 특히 이게 과학기술 발전 분야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 많이 활용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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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은 거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면서 예. 발전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네. 이 와중에 드는 생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인데 네. 그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 가서 저렇게 막사에서 앉아가지고 세월 보내고 있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결국 다 이제 드론, 로봇, 무인 이걸로 갈 텐데 국방을 저는 AI화해야 된다. 우리가 국방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지금 엄청난 그 양산 능력으로 세계의 무기창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소프트웨어 영향이 너무 떨어져서 핵심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어요. 네. 엊그저께 트럼프 행정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전투용 로봇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에 사실 행정, 문서 작업 여전히 많거든요.
생산성 도구, 인공지능 생산성 도구 좋은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대전환부터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기 혹은 어떤 전력에서의 AI 활용하는 것들을 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해외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가고 있죠. 네, 그 왜일까요? 그냥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들이 미국 가면 뭐 5배, 10배 뭐 당연히 제 월급보다는 몇 배 많고. 그러니까 결국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이제 흥하는 거고 결국 과학기술 발전을 하려면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외에 유학 가 있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병역특례가 줄어들면서 들어오질 않아요. 예전에 네이버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외 유학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년 연구개발을 하면서 그게 기술 자산으로 축적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중에 10%만 한국에 남아도 굉장히 혁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닫혀 있어서 그래서 병역특례에 대해서 적어도 인공지능 같은 전략기술에 한해서는 좀 혁신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존경합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데. 아유, 가상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가 과학자가 됐을 때 정말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런 거죠. 왜 대한민국은 전부 의사만 되려고 하느냐. 이러면 나라가 나중에 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정말 진지하게 찾을 생각이 있으면 과학자를 대접해주고 과학자를 존중해주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결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뭘 합의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를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이라는 게 과학기술이라는 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안 한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업이 좋다, 매력적이다. 그리고 정말 익사이팅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과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즐거움. 그래서 뭐 의대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공대 과학기술 쪽으로 와서 즐거움을 많은 젊은이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진짜 하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네.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예측으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으신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AI가 평범한 시민들을 어떤 처지로 몰 것인가는 AI에게 달려있지 않다.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AI를 1%의 부자들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거렁으로 삼는 그런 사회체제를 만들 거냐, 아니면 AI가 생산한 부를 고루고루 나눠서 모든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는 삶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들과 사회에 달려있다. 지금은 이제 AI를 그렇게 활용을 해야죠. AI를 써서 뭔가 새로운 놀잇감을 만들고 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도 즐길 수 있고 뭐 그걸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대하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같이 나눠서 쓸까? 최근에 이제 연금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이 3, 40년 후에는 고갈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고갈 안 되게 막 해야 된다. 막 지금부터 그 대책해야 된다. 이렇게 막 논쟁이 심하잖아요.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편 드는 생각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예측되는 대로 움직일까? 3, 40년 후까지?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를 갔는데 보험 증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휴지 쪼가리가 돼버립니다.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에다가 네. 화폐 기획까지 했잖아요. 화폐 효과가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열심히 젊은 시절에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의 이 대량 생산 사회, 이 안정적인 사회의 시스템을 3, 4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그때에 맞춰가지고 지금 자원을 계속 거기다 축적하는 게 맞냐. 이 연금제도 또는 고용보험제도 이런 게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그냥 상상하는 차원에서. 질문 난이도가 급상승했는데. 지금 신안섬이나 여주에 가면 태양광 연금이란 걸 받아요. 그러죠.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얘기예요. 여주는 지금 그 마을버스 공짜고요. 점심 공짜예요. 그냥 태양광을 마을에서 같이 설치한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남는다고. 한 달에 1,000만원씩 나와요. 그리고 신안섬도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는 심지어 부산도 인구가 주는데 신안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섬인데. 섬인데. 그럼 뭐가 뜯어먹을 게 있다고? 연금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부를 같이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있다. 자기가 막 저축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네. 부를 나누는 것으로 네, 공동체가. 새로운 햇빛연금, 햇빛연금, 바람연금. 연금 문제, 그 미래 사회 안전망 문제가 오로지 개인이 뭔가를 부담하고 네. 지금 세금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책임을 지고 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게 한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 네. 새로운 영역. 예. 그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1년에 아마 에너지 수입 금액이 한 300조 원 가까이 될 텐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로 에너지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소득이 생겨날 텐데 네. 이걸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렇죠. 일부를 나눠 갖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신안, 여주인가요? 여주. 예. 그런 사례잖아요. 그걸 전국화하면 개인의 삶을 재정과 자기가 낸 돈으로만 책임지는 시대에서 그렇습니다.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누는 네. 그걸로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그냥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 말고도 많아서 예.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인간 유형이 살아남을까? 그런 살아남는 또는 거기에 적응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AI를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잘 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창의적이고 이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그런 인재, 그런 사람들, 뭐 인재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어쨌든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네네. 전 세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의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걸 네.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 아,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근데 뭐 세금 굳이 안 걷어도 그거 돼요. 아니더라도요. 이게 지금 가령 뭐 2조를 쓰기로 했으면 2조가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이죠. 국민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시민들하고 어떻게 나눠 가질 건데가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네네네. 오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꽤 바쁜 사람이거든요. 꽤 이제 와서.
시간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 끈게 인천 시민이기도 한데 당 대표로 겸직 대표. 나름 지금 시간을 제일 많이 끄신 분이 이재명 시민이신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궁금해서 저는 이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게 개인이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공동체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그 구멍 사이로 떨어지면 대책이 없잖아요. 망이니까. 그 사이로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망이 아니라 안전 매트. 안전 매트. 떨어져도 안 죽는. 혹시 안 죽는. 그럼 도전할 수 있고. 안전하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결국 재정력이 필요해요. 그 길을 결국 인공지능이 열어주지 않을까. 또 그 부분에 대한 국가 공동체와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몫을 해내고 그 중에 또 성과의 일부를 또 우리 공공이 함께 취득하고 나누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당에 그 AI 강국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어요. 제가 명색이 위원장입니다. 근데 알지는 잘 못해요. 근데 결국은 민간 영역의 전문성 이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요. 우리 뭐 박 의장님 또 하정우 선생님 저분 잡았어야 했는데 언젠가 다시 같이 하게 되겠죠. 우리 교수님. 어쨌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민간의 공공 문제에 관심이 높은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의 에너지와 역량을 좀 공공 영역에 좀 결합시켜서 소위 거버넌스도 만들고 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살만하다. 자식 많이 낳아야지. 그런 세상 진짜 만들고 싶겠어요.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사회 안전망 사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공공이 나눠 가지는 그것도 좋지만 사실 저는 AI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취약계층, 뭐 장애인, 뭐 노인, 어린이들이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불편한 점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시니까 그런 거를 꼭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기업에 맡겨두면 기업은 돈이 되는 것만 하지 이런 뭐 노인들 도와주는 뭐 AI 만들고 그러는 데에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 되는 거는 기업들이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전 단계. 기초 기술, 기반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공공이 담당해야죠. 정부가 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고요. 학생 하나하나, 아이 하나하나가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AI 기술이거든요. 그쪽으로도 공공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저희도 사실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외 선생님이 내 핸드폰 안에 있는 거랑 똑같다. 우리나라가 정말 교육에 관심이 너무 높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럼 교육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훨씬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교육 격차가 지역별, 소득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특히 챗GPT 같이 굉장히 이해도 잘하고 이 아이의 이해도에 맞춰서 설명도 되게 잘해주고 적응적으로 잘해주고 상호작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하면 이런 교육 격차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오늘 AI 관련해서 대단히 즐겁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어떤 문제든지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토론하면 좋은 방법을 끌어낼 수 있다. 모두의 질문 큐가 얼마나 중요한 프로그램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모두의 질문 큐에 훌륭한 질문을 갖고 와주신 인천 사는 이재명 시민과 과천 사투리를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하정우 박사님과 대전 사시는 오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10분밖에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